정부가 내놓은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 9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주요 대형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한 데 반해 중소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조선 3사가 2분기 모두 흑자를 냈지만 하반기 들어 수주 물량이 떨어져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그간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투기 세력이 몰려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던 이들 지역에 거래를 금지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 범위도 축소됩니다.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하거나 사업 시행 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또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2년이 짧다고 보고 1년씩 늘려 실효성을 강화한 겁니다. 다만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대출을 끼고 샀거나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수요자라면 급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 대책 이전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 거죠. 일부 매물들 같은 경우는 급매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놔도 매수자들이 구입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한 거래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재건축 얘긴 나오지만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면 양도 양수 제한이 없는 만큼 재건축 단지 간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 선경, 미도아파트 등입니다. 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등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증시 호황과 수익 다각화 노력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에 밀린 중소형 증권사들은 2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반기엔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많아 공격적으로 채권을 운용하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김서원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2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 분기에 이어 크게 늘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1,6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0%가량 늘어 순이익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를 기록한 한국투자증권도 지난해보다 무려 217%가량 증가한 1,40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NH투자증권도 지난해에 비해 59% 이상 늘어났고 메리츠종금증권과 키움증권도 각각 18%, 86%가량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이처럼 우수한 실적을 보인 것은 증시 호황 덕분입니다.
증시 화랑으로 전체 수익의 50에서 70%를 차지하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과 ELS 등 주식, 채권, 파생 관련 자기매매 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익 다각화를 위한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대형 증권사에 밀려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신영증권은 2분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5% 이상 감소했고 유화증권도 4% 줄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내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 인상 요인이 많아 증권사들의 채권 운용 수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증권사의 채권 운용 수익도 줄어 실적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의 채권 보유액은 1분기 말 기준 178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 원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공격적으로 채권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 운용 수익 하락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가 2분기에 모두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선 3사가 확보해놓은 일감은 모두 1년에서 1년 반에 해당한 물량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절실한데 하반기 들어 수주가 뜸해지고 있습니다. 수주 전선에 들이운 먹구름이 언제 거칠지 김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으로 6,647억 원, 순이익으로 1조 2,5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당기 순손실 규모가 1조 1,4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단기간에 경영 정상화를 이룬 것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채권단의 출자 전환으로 부채가 자본으로 바뀐 것과 인력 구조 조정, 원가 절감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역시 지난 2분기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구조조정과 원가 절감 등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사의 이 같은 흑자 유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수주 잔량은 현재 163억 달러로 1년 반치의 물량에 불과합니다. 삼성중공업도 210억 달러의 수주 잔량을 확보한 상태지만 1년치 일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290억 달러의 수주 잔량으로 가장 많지만 1년 반치에 불과합니다. 수주 잔량이 많지 않아 현대중공업은 현재 전체 11개의 도쿠 중 3개의 도쿠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중공업도 7개의 도쿠 중 2개의 도쿠에서 배를 건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주 경쟁력도 갈수록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선주사가 발주한 6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전이 당초 예상대로 국내 조선 3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중국 조선사의 경쟁으로 압축될 정도로 중국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업계는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선박 발주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시황은 유가에 달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사는 고부가 선박 시장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해양 플랜트 설비를 지속적으로 수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가가 더 올라야 합니다. 즉 앞으로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의 항방은 유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사인 사우디의 아람코사는 9월부터 원유 수출량을 8월 대비 하루 52만 배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감산에 돌입하고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 참여 결정이 이어질 경우 조선업 업황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들 때 해외나 군대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 같은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관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환급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하면 그간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지난 2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직장인 유재일 씨는 다음 달 해외에서 쓰던 차를 들여와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계획입니다. 미리 보험료를 알아봤더니 국내에서는 최초 가입 사례인 탓에 111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보험 가입 경력도 인정된다는 지인의 말에 다시 조회를 해봤더니 20만 원 이상 저렴한 89만 원의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직장 동료가 해외에서 운전한 경력도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2년 운전한 거를 경력 인정받으면은 보험료가 20%가량 절약이 되더라고요. 유 씨처럼 미리 이 같은 사실을 알면 다행이지만
정보가 없어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뿐 아니라 과거 군대에서 운전한 경력도 보험 가입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병 출신도 전역 후 첫 가입 때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를 신청하지 않아 보험료를 더 낸 군 운전 경력자가 4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그동안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의심된다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관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그간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사기 사고로 억울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도 통합조회 시스템에 신청하면 할증 등급을 정정받고 관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대출금리 1%대 초저금리 대출 두고 소위 황제대출이라고 말하는데요. 황제대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무려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현재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의 개인 대출 중 대출금리가 1%대인 대출자는 총 40만 7,454명으로 이들의 대출 총액은 18조 1,198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약 4,447만 원을 1%대의 매우 낮은 금리로 빌렸습니다. 민병두 의원실은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출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건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들이 신용대출 시장에 집중하면서 1%대 특별대출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경찰공무원 대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찰 공무원에게 최저 연 1.9% 수준의 대출 금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우량 고객도 4% 초반대로 특정 직업군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들보다 대출 금리가 더 낮은 0%대 대출자도 31만 6,161명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무이자 대출로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각종 재해로 긴급 지원을 받는 이들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일부 사람은 초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연 25%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을 받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는 74만 5,837명, 대출액은 5조 8,238억 원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밥상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건데요. 유럽에서 촉발된 살충제 계란의 공포가 우리나라로 확산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전국 계란 농장을 상대로 뒤늦게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의 산란계 농가에 이어 오늘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전남 나주의 농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이 살충제 계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된 것인지 경위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또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발견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월요일 밤이었죠. 농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8만 마리 규모 산란계 농가에서는 퓨프로닌 살충제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6만 마리 규모의 또 다른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페트린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퓨프로닌은 양계 농가에서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성분이고요. 비페트린은 1kg당 0.01mg 이상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0시부터 전국 1,400여 개 모든 계란 농장의 출하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문제는 어제부터 정부가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살충제 계란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곳의 농장에서 추가적으로 검출이 됐는데요. 산란계 5만 5천 마리를 사육하는 강원도 철원의 한 농가에서는 퓨프로닌이 검출이 됐습니다. 또한 인가된 살충제 성분인 비페트린의 기준치를 넘어선 농장도 추가로 나왔는데요. 경기도 양주시의 2만 3천 마리 규모의 농가인데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전라남도 나주에서도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농장이 나타났습니다.
네, 계란에서 발견된 이 살충제 성분이 어떤 것이고 인체에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은 총 두 가지입니다. 이 비페트로닌과 이 피프로닐 두 가지인데요. 모두 동물에 기생하는 해충을 잡는 데 쓰는 이 살충제인데 우선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와 벼룩의 진드기, 개와 고양이에 살고 있는 벼룩과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데 사실상 닭에는 사용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피프로닐을 대량으로 섭취했을 경우 신장과 간, 갑상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프로닌은 계란을 삶거나 프라이를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란을 원료로 한 식품에도 2차적으로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페트린은 양계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사용량에 기준이 있습니다. 비페트린은 1kg당 0.01mg 이상 검출이 돼서는 안 되는데요. 현재 미국 환경보호청은 비페트린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두통, 울렁거림, 구토, 복통, 설사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마트들은 일제히 계란 회수에 나섰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선 학교 급식에 계란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에서는 학교 급식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우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당분간은 학교 급식에 계란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급식을 달걀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각 공문을 오늘 학교에 모두 보냈고요. 또한 식품업계 역시나 발빠른 대처에 나선 모습입니다.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슈퍼마켓은 어제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지했는데 전국에서 모든 계란 판매가 전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 마트에 가보니까요, 이 계란 매대에서는 계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치가 쌓여 있고요. 또한 이렇게 안내문도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서 달걀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식품 안전을 위해 정부의 안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 3사는 기존에 구매한 달걀을 환불해 주기로 했는데요. 구매 시점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갖고 해당 마트에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들 역시 생란이나 달걀을 재료로 한 도시락 등 간편식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체인인 GS25와 GS 슈퍼마켓 그리고 이마트는 오늘 오후부터 판매를 재개했는데요. 반면 홈플러스의 경우 신선계란 홈플러스 상품에서 이 비펜트린이 검출되면서 해당 계란은 폐기 조치가 됐고요. 그 외의 계란에 대한 판매는 아직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국민 안전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일 전만 해도요, 식약처에서는 국내 달걀은 안전하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지난해부터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문제가 되자 식약처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마저도 60개 농가에서만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실제 류영진 식약청장은 지난 10일 조사 결과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선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심하고 생활해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죠. 정부의 발표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특히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은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무항생제 농장이라는 점도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전수검사를 3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혔지만 유럽에 이어 정작 국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나서야 뒷북 대책에 나섰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전에 얼마의 살충제가 쓰였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정부의 문제는 정부가 문제의 살충제 성분을 검사한 것은 사실상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오늘 살충제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43곳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고요. 나머지 적합 판정을 받은 240곳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증명서를 발급하고 정상 유통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살충제 계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국비 1조 1천억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 6천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3조 4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당정청은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전체 6,0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매년 1,0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해왔지만 채용 규모를 매년 50%씩 늘려 매년 1,5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겁니다. 포스코는 특히 앞으로 4년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전공 구분 없이 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산학 연계와 전역 장교 채용, 공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이 같은 채용 확대 결정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적 자원 확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포스코는 이 밖에 5,5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차 협력사는 무이자로 상생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30일 이내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일자리 나누기나 비정규직 전환 문제뿐 아니라 1, 2, 3차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눈앞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자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영업시장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현황을 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400억 원으로 시중 19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간 19개 은행의 가계대출금 합계는 2조 1,7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카카오뱅크를 통한 대출이 25%에 달합니다. 신한은행이 4,000억 원, KB국민은행이 3,000억 원, KB하나은행이 2,700억 원, NH농협은행이 2,500억 원 등으로 모두 카카오뱅크보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적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영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11일까지 누적 대출금은 9,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을 어길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최대 7배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2014년 이후 과징금 부과 사례 36건에 이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과징금이 평균 4배, 최대 7배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봉은 평균 3,400만 원 수준이고 6,6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3천만 원이나 많아 여전히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약값만 연간 1억 원에 이르는 고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건강보험급여 적용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급여 적용이 시행되면 기준에 부합하는 암 환자들의 경우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 해 3조 원 정도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재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넘기고 지방채무관리도 행안부가 아닌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은 1,008만 원으로 전월 대비 1.43%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외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끄물끄물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이 밖의 남부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건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의 양은 강원 영동 30에서 6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20에서 50, 이 밖의 남부지방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도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다소 많겠고요.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역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방은 하늘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소나기가, 동해와 서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서해상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은 계속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